나는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절친이 내 남편의 상간녀가 되는 막장 같은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내 남편 박준호는 남들이 보기에 전형적인 좋은 남자였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가장 큰 취미는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내 절친 한유진은 대학 시절 내 위침대에서 자던 친구였다. 우리는 바지 하나를 나눠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까웠고 서로의 가장 은밀한 소녀 시절 속마음까지 나누던 사이였다. 그래서 한유진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과장스럽게 준호의 요리 솜씨를 칭찬할 때도 나는 그저 진심으로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이라 여겼다. 오히려 은근한 자부심마저 느꼈다. 서연아, 너 전생에 은하계를 구한 거 아니야? 준호 씨 요리 솜씨, 밖에 있는 미쉐린 셰프보다 훨씬 낫다니까. 이 한국식 탕수육 진짜 미쳤다. 정말 이거 먹으려고라면 나 매일 너희 집에 눌러 앉을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박준호는 늘 온화하게 웃으며 주방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한유진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더 떠주었다. 나도 따라 웃으며 농담했다. 그럼 너도 얼른 남자친구 만들어. 준호한테 요리 좀 배우라고 해. 모든 것이 그렇게 조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석 달 전 어느 주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도 한유진은 늘 그렇듯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또 한 번 먼저 나서서 그릇을 치우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는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와 두 사람이 띄엄띄엄 나누는 알아듣기 힘든 대화 소리만 들렸다. 가끔은 한유진이 웃음을 터뜨리는 맑은 소리도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아주 가느다란 바늘처럼 예고도 없이 나를 찔렀다. 어디가 이상한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찻잔을 들어 올리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주방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두 개의 흐릿한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 하나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통제할 수 없이 비집고 올라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관찰은 꼬박 석 달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한유진은 일주일 내내 바빴던 나를 도와주겠다며 7번째로 자청에 설거지를 하겠다고 남았다. 그녀가 내가 산 앞치마를 두르고 이상하리만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잔꽃무늬 앞치마를 묶은 채 익숙하게 박준호 곁에 섰을 때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너무 많은 비밀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주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차갑게 식은 문손잡이를 움켜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다. 내가 주방문을 밀어 여는 순간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와 대화가 뚝 끊겼다. 수도꼭지에서는 여전히 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설거지를 하던 손은 멈춰 있었다. 박준호와 한유진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심지어 바로 1초 전까지 남아있던 웃음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편안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듯한 그 즐거움은 내가 나타난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얼굴 위에 굳어졌다. 왜 그래, 서연아? 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설거지 스펀지를 쥔 손은 무의식적으로 앞치마에 문질러졌다. 박준호의 반응은 빨랐다. 그는 곧바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조리대 위에 있던 마른 수건을 집어 내게 건넸다. 말투는 여전히 평소처럼 다정했다. 여기 물기 많아. 왜 들어왔어? 슬리퍼 젖겠다. 나는 그의 수건을 받지 않았다. 내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오갔다. 박준호는 싱크대 옆에 서 있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다. 한유진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릇 건조대 하나만큼의 거리가 있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 바로 그 딱 적당한 거리감이 나를 가장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도 아니었고 평범한 친구 사이의 거리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재어진 듯한 무게로 가득 찬 영역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문틀에 기대어 두 팔을 감싸 안았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 만큼 차분했다.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그릇이 유난히 안 닦이나? 한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늘 하던 것처럼 털털한 웃음을 얼굴에 걸었다. 에이, 그릇 몇 개잖아. 나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너랑 준호 씨 둘 다 일주일 내내 바빴잖아. 내가 좀 도와주면 어때? 넌 그냥 편하게 누릴 생각이나 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윙크까지 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지냐는 듯한 친근한 표정이었다. 예전 같았다면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거실로 돌아가 한국 드라마를 이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의미로 변했다. 너랑 준호 씨 둘 다 일주일 내내 바빴잖아. 참 자연스럽게도 말했다. 언제부터 그녀와 내 남편은 무리가 되었고 나는 그들이 함께 돌봐줘야 하는 너가 된 걸까? 나는 한유진의 익숙하고도 예쁜 얼굴을 바라보았다. 속은 것은 파도처럼 뒤집혔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석 달 동안 내가 일부러 기록해둔 사소한 장면들이 지금 이 순간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처음으로 유심히 보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준호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던 그 주말이었다. 식사 후 그녀는 먼저 과일을 깎겠다고 했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가 준호의 전용 물컵을 집어들고 컵에 남아있던 찬물 반 컵에 전기포트에 뜨거운 물을 조금 섞은 뒤 그에게 건네는 모습을. 준호 씨, 여기요. 따뜻한 물 마시는 거 습관이잖아요.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수천 번은 해본 사람처럼. 그리고 박준호 역시 그 컵을 받아들 때 그저 눈을 들어 그녀를 한번 바라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낮게 말했다. 고마워. 그는 심지어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날부터 나는 그녀가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두 번째, 그녀는 식탁에서 새로 개봉한 한국 예술영화 이야기를 꺼내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때 박준호가 옆에서 말을 받았다. 그 영화 감독, 영상 원어가 확실히 좋더라.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카메라 워크, 구도, 은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몰랐다. 기술직 일을 하는 이공계 남자와 자유 일러스트레이터인 여자가 이렇게나 많은 공통 화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옆에 앉아 있었다. 마치 불필요한 관객처럼.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다. 세 번째, 그녀는 올 때 수입 체리 한 상자를 들고 왔다. 문을 열자마자 내게 건네며 아파트 아래 과일 가게에서 봤는데 신선해 보여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나는 박준호의 말을 들었다. 유진아, 내가 오늘 갑자기 체리 먹고 싶었던 건 어떻게 알았어? 한유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 점 볼 줄 알잖아. 유진아. 한유진이 아니었다. 내 마음은 그 무심한 호칭 한마디에 그대로 가라앉았다. 네 번째 관찰은 나를 완전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퇴근 후 잡혀있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한유진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었다. 품에는 나와 준호의 결혼 앨범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앨범을 넘기며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황급히 앨범을 덮었다. 얼굴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 그냥 너 기다리기 심심해서 아무거나 좀 본 거야? 그때 너 진짜 말랐더라. 웃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그때 나는 그저 조금 이상하다고만 느꼈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조각을 이어 붙이고 나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한기가 치솟았다. 서연아, 서연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한유진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미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풀어 거리에 걸려 하고 있었다.
아, 별거 아니야. 회사 일 좀.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움직여 웃었다. 박준호는 그런 나를 보더니 다정하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피곤하면 먼저 방에 들어가 쉬어. 여긴 내가 정리할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보아온 것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그 사소한 장면들이 없었다면 나는 오히려 내가 너무 의심이 많고 예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내 마음은 조금도 데워지지 않았다. 준호야, 유진아. 나는 컵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결정을 내렸다.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 결혼 3주년이잖아.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해, 우리 셋이서만. 어때? 나는 두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다. 박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뜻대로 해. 그날은 내가 일찍 퇴근해서 요리 몇 가지 더 할게. 한유진의 반응은 더 미묘했다. 그녀는 먼저 눈을 반짝였다. 그러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빛이 잠깐 흔들렸고 그제야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다. 나 꼭 올게. 너희 둘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 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두 사람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선물. 한유진,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남편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나는 고개를 숙여 눈 속의 냉기를 감췄다. 좋아. 그럼 이 기념일을 우리 셋 사이의 마지막 만찬으로 만들어주지.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애틋한 연극을 펼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연극을 위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결정을 내리고 나자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갈등은 오히려 조금 가벼워졌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카카오톡으로 한유진과 농담을 주고받고 박준호에게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나만 알고 있었다. 내 안에 또 다른 눈이 조용히 떠졌다는 것을.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법무팀 선배 이지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먼 친척 언니 대신 좀 물어보는 건데요 라는 말로 시작했다. 동료인 이지은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내가 핵심만 추려 설명을 마치자 그녀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서연아, 내 친척 연니한테 절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해.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 이체 기록, 대화 기록, 친밀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게 가장 직접적이야. 그 다음은 가정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아파트, 예금, 투자 내역 전부 목록으로 정리해. 절대 상대가 눈치채게 하면 안 돼.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판단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주장할 수 있어. 이지은의 말은 등불 같았다. 내 앞길을 뒤덮고 있던 안개를 환하게 비춰주었다. 나라고 소리 지르며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한유진에게 달려들어 그 위선적인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지은의 말이 나를 깨웠다. 순간적인 감정 분출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당하게 이기는 것이었다. 내 몫을 모두 되찾고 그 다음 미련 없이 걸어 나가는 것. 그래서 증거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수요일, 날씨는 맑았다. 박준호는 약속대로 일찍 퇴근해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버터에 구운 한우 냄새와 그가 정성껏 만든 크림버섯 수프의 달큰한 향이 가득 퍼졌다. 한유진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그녀는 싱싱하고 화려한 샴페인 장미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다. 얼굴에는 정교한 메이크업을 했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옷은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결혼 기념일 축하해.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꽃다발을 내밀고 나를 한 번 끌어안았다.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왔다. 은은했지만 말없이 침범해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 고마워. 얼른 들어와서 앉아. 나는 웃으며 꽃을 받아 꽃병에 물을 채웠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 원피스는 대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입고 온 걸까?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촛불은 흔들리고 레드와인은 깊고 부드러웠다. 박준호의 요리 솜씨는 여전히 흠잡을 데가 없었다. 우리 서연이 영원히 꽃처럼 예쁘길 바라고 너희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하길 바랄게. 한유진이 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웃음은 사랑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시로 박준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고마워. 박준호가 잔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서 한유진의 눈빛과 잠깐 맞닿았다가 곧바로 빠르게 피했다. 그리고는 다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고마워. 지난 3년 동안 내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그 순간 그의 깊은 애정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연기가 연극처럼 위선적으로만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한유진은 또다시 먼저 나서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나도 굳이 말리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돌아가 무언가를 찾는 척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다. 내 목표는 박준호가 늘 곁에 두고 다니는 노트북이었다. 그의 모든 SNS 계정은 그곳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아주 짧은 기회뿐이었다. 단 몇 분만 있어도 충분했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거실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박준호의 휴대전화였다. 서연아, 나 베란다에서 전화 좀 받을게. 회사에서 온 건데 긴급 온라인 장애가 생겼대.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곧이어 베란다 문이 미끄러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금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빠르게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다. 내가 터치패드를 건드리자 화면이 켜졌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밀번호? 나는 그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 몇 가지를 입력해 보았다.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홀린 듯 한유진의 생일을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바탕화면은 깔끔했다. 나는 빠르게 카카오톡을 열었다. 대화 목록에서 한유진과의 대화창은 두 번째로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내 대화창 옆이었다. 나는 그것을 눌렀다. 빽빽한 대화 기록이 눈앞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 서연이 또 야근이네. 내 옆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면 좋을 텐데. 걔는 일 욕심이 많잖아. 난 집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같이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심에 간장 새우찜 만들었어. 내 거 한 통 따로 남겨뒀는데 내일 가져다 줄까? 준호야, 너는 나한테 정말 잘해? 만약 우리가 그때 엇갈리지 않았더라면? 그만해, 유진아. 다 지난 일이야. 지금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아니, 충분하지 않아. 전혀 충분하지 않아. 내 집에서 설거지할 때마다, 내 옆에 서 있을 때마다 나는 생각해.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야 했다고. 그 집도, 그 주방도, 너도. 유진아, 그러지 마. 서연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이 독을 머금은 얼음 송곳처럼 내 눈을 찌르고 심장을 후벼 팠다.
알고 보니 그들 사이에 놓인 것은 친구 사이의 선이 아니었다. 그 사이에는 통째로 놓쳐버린 그때가 있었다. 알고 보니 한유진은 매번 설거지를 할 때 그릇 따위에는 마음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원래 자기 것이었어야 할 자리와 그 사람에게 가 있었다. 알고 보니 박준호의 죄책감과 참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한유진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화들을 빠르게 한 장씩 화면에 대고 사진으로 찍었다. 서연아, 너 서재에 있어? 베란다 쪽에서 박준호의 통화가 끝난 듯했다. 내 심장이 거의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대화창을 닫고 내가 사용한 흔적을 지운 뒤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 그가 서재문을 열기 바로 직전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꺼내 들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던 것처럼. 왜? 무슨 책 찾아? 그가 다가왔다. 얼굴에는 아무런 이상한 기색도 없었다. 아, 그냥 좀 보려고. 갑자기 어떤 책 내용이 생각나서 찾아봤어. 나는 손에 든 책을 살짝 흔들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일은 다 처리됐어? 응, 작은 문제였어. 아래 직원한테 서비스만 재시작하라고 하면 돼. 그가 웃으며 말했다. 유진이도 설거지 거의 끝난 것 같아. 우리 영화나 볼까? 좋아. 나는 책을 내려놓고 그를 따라 서재를 나섰다. 복도를 지나가며 나는 주방 쪽을 힐끗 보았다. 한유진은 막 고무장갑을 벗고 있었다.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에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몸을 돌려 우리를 보자 얼굴에는 곧바로 달콤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릇 다 씻었어? 주방도 깨끗하게 닦아놨어? 나 같은 손님이면 꽤 자각 있는 편이지? 너무 부지런하다. 다음부터는 하지 마. 준호한테 맡기면 되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의 가족 영화 시간 동안 나는 박준호와 한유진 사이에 앉아 있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전화 속에 담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사진들은 달군 인두처럼 내 가슴을 지저댔다. 하지만 나는 참아야 했다. 증거는 이미 있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말한 그때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이 배신의 뿌리를 알아야 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정리할 시간도 더 필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폭로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저 두 남녀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진실을 알게 된 뒤 매 순간의 인내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쓰러질 때가 아니었다. 주말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먼 친척 언니 대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휴대전화에 찍어둔 대화 기록을 한 장씩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지은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변호사 특유의 냉정함으로 가라앉았다. 서연아, 정말 유감이야.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충분히 그에게 혼인 중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너희 상황을 보면 아파트는 결혼 후 공동으로 구입했고 주채무자는 박준호야. 예금은 주로 그의 명의로 된 금융상품 계좌에 있고 차는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이지은은 말하면서 종이에 하나씩 정리해 주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계좌에서 그가 한유진에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여부야. 예를 들면 전기 자동이체를 걸어줬다든가 큰 금액을 송금했다든가. 내 마음이 다시 조여들었다. 나는 즉시 한 가지 일을 떠올렸다. 지은아, 준호의 급여 계좌가 연결된 은행 앱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 한 번 큰 지출이 있었는데 그는 친구 회사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어. 나는 내서 기억을 더듬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혹시 한유진이었을 수도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지은은 내 추측을 단호하게 인정했다. 그 돈의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해. 만약 그가 너희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너는 그 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어. 그 말은 내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더욱 둔하고 현명한 아내처럼 굴었다. 나는 더 이상 한유진의 잦은 방문에 어떤 불쾌감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박준호에게 말했다. 유진이도 혼자 서울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맛있는 거 좀 더 해줘서 몸보신하게 해줘. 박준호는 내 말을 듣고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놀라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양다리 같은 행복이 이렇게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참 우스웠다. 그리고 나는 그가 경계를 늦춘 틈을 이용해 조용히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기회는 어느 화요일 밤에 찾아왔다. 박준호는 샤워 중이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침대 옆 협탁 위에서 충전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의 생일이었다. 그는 나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아마 그가 보기에는 행복한 결혼에 취해 있는 아내가 자신의 완벽한 남편을 의심할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잠금을 풀었다. 빠르게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프로젝트 투자금을 찾아냈다. 수취인 계좌명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한유진. 금액 7천만 원. 이체 메모. 일러스트 스튜디오 엔젤 투자. 엔젤 투자? 나는 거의 비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에게 투자한다고? 감정 단계에 투자한 거겠지? 나는 이어서 다른 결제 앱들도 확인했다. 역시나 그의 카카오페이 기록에서 나는 그가 한유진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정기 자동 결제 청구서를 발견했다.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부터 최신형 액정 태블릿까지. 심지어 지난달에는 강남의 한 여성 전문병원에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그리고 그 청구서의 분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산전검사. 내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산전검사? 한유진이 임신했다고? 그 생각은 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나는 곧장 욕실로 뛰어들어가 그를 추궁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다. 마지막 이성을 총동원해 찍을 수 있는 모든 청구서와 송금 기록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었다. 그리고 이것이 박준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짧은 영상까지 녹화했다. 모든 것을 끝낸 뒤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손님방에 가둬버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은 차가운 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마침내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졌다. 알고 보니 단순히 옛 감정이 되살아난 정도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나와 아무 상관없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어쩐지 한유진이 요즘 자꾸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쓰다듬더라니. 어쩐지 그녀가 요즘은 따뜻한 물만 마시고 더 이상 나와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더라니. 박준호. 그가 어떻게 감히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분노, 굴욕감, 역겨움이 수많은 개미처럼 내 심장을 갉아먹었다. 나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울면서도 입을 틀어막았다. 단 한 줄기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망칠 수 없었다. 울 만큼 운 뒤 나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는 눈시울이 붓고 얼굴이 창백한 내가 서 있었다. 나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김서연,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해. 그것도 아주 멋지게. 내 눈물은 값어치가 없어. 그날부터 나는 몰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집을 팔 준비를 시작했다. 이미 더럽혀진 집이라면 그들이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두면 된다. 나는 그저 내 몫의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었다.
동시에 나는 어머니 명의로 새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일부 금융상품 자금을 천천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모든 단계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더 필요했다. 그들의 그때 이야기를 알아내는 것. 그들이 말한 엇갈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러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내 앞에 놓였다. 그 사람은 박준호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 최영숙이었다. 나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친모녀처럼 다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내는 편이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은퇴 교사였고 사람됨이 반듯했다. 며느리인 나에 대해서도 줄곧 꽤 만족해하는 편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손질해온 토종달 한 마리를 들고 있었다. 시골 친척이 보내준 것이라며 우리에게 닭백숙을 끓여주겠다고 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 앉아 박준호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한유진을 본 순간 얼굴에 있던 웃음이 눈에 띄게 옅어졌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박준호가 급히 일어나 그녀의 손에 든 것을 받아들었다. 내가 왜 못 와? 여긴 내 아들 집인데. 최영숙의 말투는 조금 딱딱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이분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절친 한유진이에요. 자주 와서 밥 얻어먹는 친구예요. 얼른 앉으세요. 한유진이 재빨리 일어나 얼굴 가득 달콤한 미소를 띄었다.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듯했다. 하지만 최영숙은 미지근하게 하고 대답했을 뿐 웃음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내 곁으로 걸어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가자. 엄마랑 주방 가자. 이 토종달은 어떻게 끓여야 영양이 제일 좋은지 엄마가 알려줄게.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한유진에게 드러낸 저기는 거의 숨김이 없었다. 그건 낯선 손님을 대하는 태도 같지 않았다. 주방에서 시어머니는 닭을 씻으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서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저 여자, 너희 집에 자주 오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 곧바로 부정하지 못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시어머니는 닭을 대야에 툭 던져 넣었다. 손을 씻는 동작에도 화가 묻어났다. 저 한유진, 정말 끈질기기도 하지. 어머님, 유진이를 아세요? 나는 핵심을 붙잡았다. 최영숙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이런 오래된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 않았어. 괜히 내 마음만 불편하게 할까 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주쳤으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오래전 준호가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바로 저 애야, 한유진. 그때 둘이 아주 죽고 못 살았지. 그런데 저 아이가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어.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자기 전시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갤러리 대표와 엮이더니 준호를 단칼에 차버렸어. 준호는 그때 거의 무너질 뻔했다. 나는 심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랬구나. 그들이 말한 엇갈림은 그런 배신이었구나.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나중에 저 애는 그 갤러리 대표하고도 오래 못 갔다더라. 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있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지금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다. 서연아, 너 절대 멍청하게 늑대를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 저런 여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 오늘은 절친 하며 내 옆에 붙어 있어도 내일은 내 머리 위에 올라앉을 수 있는 애야. 난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힌다. 시어머니의 말은 열쇠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자물쇠를 완전히 열어버렸다. 알고 보니 박준호가 한유진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잊지 못한 예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병적인 구원자 콤플렉스에 가까웠다.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첫사랑이 이제는 가련한 모습으로 심지어 아이까지 가진 채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그의 싸구려 책임감과 보호 본능을 완전히 자극한 것이다. 참으로 불쌍하고 또 우스웠다. 그럼 한유진은? 그녀는 정말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때 자신이 버렸던 그 구명줄을 다시 붙잡은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박준호가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박준호가 제공하는 안정감과 다정함,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가정이었다. 그녀가 매번 설거지를 하며 상상했다는 원래 자기 것이었어야 할 자리는 결국 나를 무참히 약탈하는 것 위에 세워진 환상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내 안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연민도 남지 않았다. 어머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어떤 일은 제가 아직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내 편 들어줄게. 혹시 저 한유진이. 어머님.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눈빛은 단단하고 차분했다. 지금은 묻지 말아주세요. 이 일이 끝나면 제가 반드시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누구도 제 머리 위에 올라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아마 내 눈빛 속 결심을 본 것인지 최영숙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내 손등을 힘있게 두드렸다. 그래. 엄마는 너 믿는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기억해. 이 집의 안주인은 너 하나뿐이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밥도 먹지 않고 돌아갔다. 누군가를 보고 있자니 입맛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시어머니를 배웅한 뒤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한유진은 억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준호는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고 있었다. 나를 보자 한유진은 곧바로 그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야? 나 처음 뵌 건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나는 웃었다. 어르신들은 원래 좀 옛날 일을 많이 기억하시잖아. 낯선 사람 보면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몇 번 더 오면 괜찮아지실 거야. 몇 번 더 오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래, 너는 정말 몇 번 더 와야 해. 마지막 큰 무대에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나와 이지은이 약속한 폭로의 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마침 시어머니 최영숙의 생일이었다. 나는 미리 시어머니에게 말을 마쳤다. 시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조금 떠들썩한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싶다고 했다. 박준호의 이모와 외삼촌을 포함해 가까운 친척 몇 명도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숙은 어렴풋이 내 의도를 눈치챈 듯했지만 두말 없이 승낙했다. 나 역시 한유진을 초대했다. 이유는 같았다. 유진아, 준호 어머님 생신이야. 너도 같이 와. 사람 많으면 더 좋잖아. 너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제대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한유진이 어찌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는가? 어른들 앞에서 자신을 좋게 보이게 만들고 가족 안으로 스며들 기회였으니까. 그녀는 정성껏 꾸미고 일부러 비싼 실크 스카프까지 선물로 준비했다. 그리고 나도 가장 단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남색 벨벳 원피스를 입었다. 그 원피스를 처음 봤을 때 박준호는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며 내 온화한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오늘 나는 마침내 그것을 입을 수 있었다.
가족 식사는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한정식 룸으로 정했다. 사람은 많지 않았다. 우리 가족 외에 박준호의 이모 최영란, 외삼촌 최영식 부부, 그리고 한유진까지. 모두 합쳐 10명이었다. 음식은 박준호와 내가 함께 골랐다. 어른들의 입맛도 고려했고 자리의 품격도 살렸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음식도 어느 정도 나온 뒤 분위기는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끊임없이 시어머니 최영숙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술을 권했다. 말투는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했다. 어머님,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 스카프는 제가 특별히 골랐어요. 이 색이 어머님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최영숙은 선물을 받아들었다.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색이 남아 있었다. 박준호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유진이가 이 선물 고르려고 백화점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대요. 그들이 주고받으며 철든 아들과 얌전한 예비 며느리 같은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때가 되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조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식탁이 살짝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내게 향했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고 이렇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 날이잖아요. 며느리로서 이 기회를 빌려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최영숙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박준호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드물게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보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잔을 들어 올렸다. 이 첫 번째 잔은 제 시어머니, 어머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나는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저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어머님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생의 본보기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 그래. 착한 아이구나. 최영숙의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다. 그녀는 내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한 번에 마셨다. 곧이어 직원이 내 잔에 두 번째 술을 따랐다. 나는 시선을 박준호와 한유진에게 돌렸다. 이 두 번째 잔은 두 사람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한 사람은 제 남편, 박준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 가장 친한 친구, 한유진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박준호의 눈에는 혼란이 떠올랐고 한유진의 얼굴에는 불안이 스쳤다. 두 사람에게 바칩니다. 나는 잔을 들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것처럼 차가웠다. 합법적인 아내이자 공식적인 절친인 제 눈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옛사랑 제점화 대작을 연기해 주신 것에 대해요. 그 연기력이라면 청룡영화상이 두 분께 트로피 하나쯤은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쨍그랑. 한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레드와인이 그녀의 옷 위로 쏟아졌다. 박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서연아. 지금 무슨 헛소리야. 너 술 취했어.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오직 최영숙만이 흔들림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나는 웃으며 손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잠금을 풀고 미리 준비해둔 폴더를 열었다. 박준호. 너희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나는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감쌌다.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그의 요리 솜씨를 과장되게 칭찬했던 때부터 그 뒤로 매번 먼저 남아서 설거지를 하겠다며 그의 옆에 섰던 순간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건 아마 그릇이 깨끗한지 아닌지가 아니었겠지. 이 집, 이 주방, 이 남자가 정말 한유진 내 것이어야 하는지 그 생각뿐이었겠지. 유진아. 나는 박준호가 부르던 다정한 말투를 흉내 내 그녀를 불렀다. 내가 그에게 뭐라고 했지? 내 집에서 설거지할 때마다 생각해.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야 했어. 이 말, 낯설지 않지? 한유진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서연아. 그만해. 여기서 미친 짓 하지 마. 박준호가 내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몸을 틀어 그를 피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겁나? 너희가 몰래 주고받은 그 더러운 대화 기록들을 내 어머니와 내 이모, 내 외삼촌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줄까 봐?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척들을 향해 보이며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단순히 어머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제 억울함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제 남편 박준호는 대학 시절 첫사랑과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우리 부부 공동재산으로 이 한유진 씨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정기 자동 결제까지 설정해 주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건 프로젝트 투자라는 명목으로 예금 7천만 원을 한유진 씨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휴대전화 속 이체 기록 캡처본을 한 장씩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술렁임이 일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이모 추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외삼촌 추영식은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분노했다. 추영숙은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고통과 실망이 가득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마치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내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감싸고 있는 한유진에게 꽂혔다. 제게는 박준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한 고급 산부인과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메모에는 산전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난달입니다. 박준호, 한유진. 두 사람 중 누가 설명해 볼래요? 이게 뭔지. 쾅.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준호의 큰 몸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멍한 기색이 뒤섞여 있었다. 한유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절망적인 흐느낌을 터뜨렸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아이 아빠가 누구야?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갈라졌다. 나는 수습할 수 없게 된 그들의 추한 소동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만 남아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부를 집어들고 박준호 앞식탁 위에 던졌다. 박준호, 이건 이혼합의서야. 우리가 한때 부부였던 점을 생각해서 재산 분할은 내가 받아야 할 몫만 가져가겠어.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7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내게 아직 조금이라도 염치가 남아있다면 여기에 서명해. 박준호는 고개를 숙여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시울은 붉었고 목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단 한 글자도 꺼내지 못했다. 나는 이미 외투와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 앞까지 걸어가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잔인한 통쾌함이 섞여 있었다. 한유진, 내 뱃속 아이의 친아버지,
박준호는 어쩌면 절대 될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눈꼬리로 완전히 굳어버린 박준호를 훑었다. 왜냐하면 2년 전 내가 그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몰래 의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의 검사 결과서에 한 항목이 있었어. 무정자증이라고.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표정도 보지 않았다. 룸의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는 한유진의 히스테릭한 비명과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초가을 밤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다.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조금 섞여 있었다. 나는 회전문 밖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방금 전 룸 안에서 그 말들을 내뱉을 때 사실 내 손은 줄곧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석 달 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마침내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서연아. 거기서 박준호였다. 그가 쫓아 나온 것이다. 나는 계속 앞으로 걸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는 몇 걸음 만에 내 앞까지 달려와 내 길을 막았다. 호텔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온 샹들리에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얼굴은 지금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말한 무정자증이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쫓아나와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사과도 해명도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말 그대로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글자 못 읽어? 내가 사전이라도 찾아줘?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말해줘? 나는 웃었다. 박준호, 건강검진 결과서는 내 서재 서랍 안에 있었어. 내가 안 본 걸 왜 내가 굳이 알려줘야 해? 너는 내 몸이 아주 멀쩡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그의 표정이 굳었다. 2년 전. 나는 계속 말했다. 그 검사 결과서가 집으로 왔을 때 내가 대신 뜯어봤어. 검사표 마지막 장, 생식기계 검사 항목에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 그때 너한테 말하려고 했지? 그런데 기억나? 그 시기 너는 너무 바빠서 발에 불이 날 정도였고 매일 집에 오면 그대로 쓰러져 잤어. 나중엔 나도 생각했어. 어차피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으니 내가 생각나면 직접 보겠지 하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핏기가 사라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을까? 2년이 지났는데도 넌 내 건강검진 결과서 한 번 펼쳐보지 않았어. 박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러니까 한유진 뱃속의 아이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내 아이일 수 없어. 그는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은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럴 리 없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생각해봐. 한유진 같은 여자가 예전에 갤러리 대표 때문에 너를 버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왜 다른 이유로 또 다른 남자를 찾지 못하겠어? 그녀는 너를 구명줄로 여겼을 뿐이야. 내 생각엔 그녀가 너에게 살갑게 굴기 전부터 이미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아. 아이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돌아가서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지은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연아, 그쪽 상황 어때? 내가 갈까? 이지은은 오늘 밤 호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나와 미리 상의한 일이었다. 괜찮아. 나 지금 내려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박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는 사흘 줄게. 서명할지 말지는 내 마음이야. 안 하면 소송으로 가면 돼. 그때는 내 혼인 중 외도 증거, 이체 기록, 한유진 뱃속 아이 문제, 그리고 오늘 내 어머니가 직접 들은 모든 것이 전부 증거로 제출될 거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 그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열몇 걸음쯤 걸었을 때 그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 그녀와 그런 관계 아니었어. 그 말은 화살처럼 밤 공기를 뚫고 내 귀에 꽂혔다. 내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내 마음을 그녀에게 줬다. 관심도 그녀에게 줬고, 비밀도 그녀에게 줬고, 우리 공동의 돈도 그녀에게 줬다. 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대신은 언제나 육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이지은의 집으로 갔다. 이지은은 나보다 2살 많았고 한 번 이혼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는지 미리 대추와 용안을 넣은 차를 끓여두었고 거실 소파에는 담요까지 깔아두었다. 내가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고 내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내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응. 나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어. 이지은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고개를 숙여 찻잔 속에서 떠다니는 대추를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아. 그럼 잘못한 거 아니야? 이지은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서연아, 알아? 오늘 밤 내가 한 일, 내가 이혼할 때 정말 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던 일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해준 셈이야. 너는 그를 해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킨 거야. 너를 배신한 사람 앞에서까지 대범할 필요는 없어.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된 뒤로 나는 너무 많이 울었다. 오늘 밤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내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최영숙이었다. 서연아, 어젯밤 내가 말한 건강검진 결과서 1, 사실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화가 나 있었다. 네, 어머님. 결과서는 그의 서재에 있어요.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긴 한숨이 들려왔다. 이 못난 놈. 두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한유진이었다. 나는 발신자 표시를 보고 바로 끊었다. 그녀가 또 걸었다. 나는 다시 끊었다. 곧 그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길고 긴 문장이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줘. 아이 일은 나도 정말 몰랐어. 나는 준호 아이인 줄 알았어. 정말 그의 아이인 줄 알았어. 나 너 속인 거 아니야? 그를 빼앗으려던 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지쳤어. 기댈 사람이 필요했어. 나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까?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느긋하게 답장을 입력했다. 한유진,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 너와 그의 일은 어젯밤부터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내 뱃속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그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그녀를 차단했다. 그리고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했다.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휴대전화마저 몇 그램쯤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 다음 사흘 동안 박준호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말해주었다. 그는 자신을 서재에 가둔 채 2년 전부터 서랍 깊숙한 곳에 익힌 채 놓여있던 그 건강검진 결과서를 꺼냈다고 했다. 그걸 다 읽고 나서 서재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다더라.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과 동시에 한심한 자식을 향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 한유진이라는 애는 또 뻔뻔하게 다음 날 찾아와서는 그 애를 만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 내가 들여보내지 않았어. 바로 사람 시켜서 내쫓았다. 서연아, 너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문턱. 그 애는 평생 다시 못 넘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박준호가 찾아왔다. 그는 이지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그 이혼 합의서가 들려 있었다. 나는 방범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한층 수척해져 있었다.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 서명했어. 그가 합의서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의 서명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물자국처럼 번진 흔적도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재산분할 조항에 내가 변호사한테 한 줄 더 넣어달라고 했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진이 가져간 7천만 원은 내 목에서 내게 보전할게. 아파트는 내가 가져. 나는 나갈게. 나는 조금 의외였다. 합의서대로라면 아파트를 팔아 돈을 반씩 나누고 차는 내 몫이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먼저 아파트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게 수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뜻이었다. 이건 보상이 아니야. 그는 내 생각을 알아차린 듯 낮게 말했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게 아무 가치도 없었다. 알겠어. 나는 합의서를 챙겼다. 이후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게. 너는 더 이상 직접 나설 필요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대로 서서 가지 않았다. 몇 초가 흐른 뒤 그가 물었다. 서연아, 만약 내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박준호.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세상에 만약은 없어. 그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그가 손을 들어 눈가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문을 닫고 문짝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서명이 끝난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끝났다. 3년간의 결혼은 이렇게 황당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얹어있던 돌 하나가 마침내 땅에 떨어진 것 같았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 달 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나고 나는 차갑게 적힌 숫자들을 손에 넣었다. 나는 미용실에 가서 5년 동안 길러온 긴 머리를 어깨까지 잘랐다. 미용사는 가위를 들고 몇 번이나 망설였다. 고객님, 정말 이렇게 많이 자르실 거예요? 잘라주세요. 싹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은 머리카락만이 아니었다. 박준호가 했던 너는 긴 머리가 예뻐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줄곧 아까워서 자르지 못했던 과거의 나도 함께 떨어져 나갔다. 헤어스타일을 바꾼 뒤 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혼자 제주도로 날아갔다. 애월 바닷가 근처에 있는 민박을 하나 잡았다. 매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자고 바닷가 산책로를 느긋하게 걸었다.
밤이면 테라스에 앉아 구름을 보고 바다를 보고 별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테라스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때 옆방 투숙객이 라이터를 빌리러 왔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다. 이름은 서혜린이라고 했다. 그녀는 라이터를 받아들고도 가지 않았다. 내 옆 의자에 앉았다. 혼자 왔어요? 네. 이혼했어요? 나는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으며 담뱃재를 털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찍은 거예요. 제주도에 혼자 와서 멍하니 있는 여자들은 열의 여덟 아홉은 다 비슷하거든요. 나도 웃었다. 알고 보니 슬픔이라는 것은 겪어본 사람 눈에는 한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혜린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보다 2년 먼저 이혼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상대는 그의 회사 인턴이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인턴은 이미 임신 4개월이었다. 내가 그때 뭘 했는지 알아요? 그녀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내게 물었다. 뭘 했는데요? 한 달 휴가를 냈어요. 그 사람이 바람 피운 증거를 전부 정리하고 제일 좋은 변호사를 찾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고 눈을 반짝였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멍해졌나요? 멍해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서혜리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시원했고 한 점의 씁쓸함도 없었다. 하지만 난 마음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금 이 민박을 열었어요.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녀는 뒤쪽의 흰 벽과 검은 기와가 어우러진 작은 마당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봐요. 이혼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늘은 그대로 있고 해는 여전히 뜹니다. 오히려 당신을 저버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녀의 말은 강심제처럼 내 혈관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제주도에 일주일 더 머물렀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나는 혼자 바닷가에 앉았다.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다. 박준호를 처음 만났던 그 봄이 떠올랐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들러리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청혼했던 그 겨울도 떠올랐다. 서울에는 큰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는 반지를 붕어빵 봉투 안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그와 한유진이 내 눈앞에서 엮어낸 수많은 거짓말도 떠올랐다. 내가 주방문을 열던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얼어붙었던 웃음도 떠올랐다.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달콤했던 것, 쓰라렸던 것. 모든 것이 영화처럼 한 장면씩 지나갔다. 그 영화가 끝난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에 묻은 모래를 털었다.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때였다. 회사로 돌아간 뒤 나는 새 프로젝트에 자원했다. 프로젝트는 옆 도시에서 진행되는 것이었고 반년 동안 현장에 상주해야 했다. 대표는 조금 망설이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환경을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 최영숙이 나를 배웅하러 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아, 우리 집이 너에게 못할 짓을 했다. 어머님.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은 제게 잘못하신 게 없어요. 늘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최영숙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한유진,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이가 준호 아이가 아니더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그 갤러리 대표에게 속았다고 하더라. 상대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그녀가 임신한 걸 알자마자 얼굴을 싹 바꿨대. 그래도 준호를 찾아와서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하더구나. 준호 외삼촌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맞고 욕을 퍼부어 쫓아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통쾌함도 동정도 느끼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유진은 거짓말과 계산을 선택했다. 그러니 거짓말이 들통나고 계산이 빗나가는 대가를 감당해야 했다. 박준호에 대해서는 최영숙이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가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가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시간을 두고 제대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성장은 뼛속까지 시린 상실을 겪어야만 완성된다. 박준호가 잃은 것은 어쩌면 단순한 결혼 하나가 아니라 첫사랑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옆 도시로 향하는 KTX 안에서 나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낯선 번호였다. 서연 선배님, 안녕하세요. 전에 선배님이 직장 생활 경험을 나눠주셨던 걸 들었던 민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전에 선배님이 해주신 말들이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그 민지가 누구인지 떠올렸다. 1년 전 모교에서 한 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 질문했던 후배들 중 한 명이었다. 그때 내가 무심코 했던 몇 마디를 그녀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KTX 안에서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다. 입사 축하해.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아는 건 다 말해줄게. 그녀는 곧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목소리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연 선배님. 선배님 너무 좋아요. 그녀의 들뜬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속 어딘가가 문득 움직이는 듯했다.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느낌은 정말 좋았다. 그 반년 동안 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결혼 생활 속에서 마모되어 사라졌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갔다. 결단력 있고 전문적이며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해결하는 나.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협력사에서 먼저 내게 이직 제안을 했다. 그들이 제시한 연봉은 지금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높았다. 나는 주말 내내 고민했고 결국 수락했다. 새 도시로 옮긴 뒤 나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빌렸다. 크지는 않았다. 40여 제곱미터 정도였지만 햇볕이 충분히 잘 들었다. 나는 새 소파와 새 식기를 샀고 베란다에는 다육식물 한 줄을 들여놓았다. 이사하던 날 서혜린이 일부러 제주도에서 날아와 나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내 작은 아파트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이제 내 보금자리가 생겼네. 응. 아직도 그 사람 미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미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너무 피곤해. 나는 이제 시간을 나 자신에게 쓰고 싶어. 서혜리는 웃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캔맥주를 집어들고 내게 들어 보였다. 축하해. 진짜로 벗어났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개의 캔이 부딪혔다. 햇빛이 창문을 통과해 들어와 텅 빈 벽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주말에 그림 한 점을 사서 걸기로 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참다운 모습이 필요했다. 2년 후. 나는 회사에서 올해의 최우수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되었다. 시상대 위에 서자 스포트라이트가 내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문득 아주 오래전 그 밤이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호텔룸 안에 서서 식탁 가득 앉아있던 사람들을 향해 석 달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냈다. 그때의 나는 내가 무너질 줄 알았다. 영원히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그저 인생의 갈림길 하나였을 뿐이었다. 왼쪽으로 가면
계속 남에게 속는 바보로 사는 길. 오른쪽으로 가면 내 삶을 되찾는 길. 나는 오른쪽을 선택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 휴대전화를 열자 많은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서혜린이 보낸 것이었다. 서연아, 축하해. P.S.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내가 내 들러리 해? 나는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뿜을 뻔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서혜리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지난번 내가 제주도에 왔을 때 내가 대신 응대해줬던 손님 기억나? 사진 작가였잖아. 내 사진 몇 장 찍어주더니 그 뒤로 눌러 앉았어. 진짜? 너무 로맨틱한데? 로맨틱은 무슨? 그 사람 개도 무서워해. 우리 집 알래스칸 말라뮤트 2마리가 달려가니까 겁먹어서 나무 위로 올라갈 뻔했다니까. 참 대단한 배짱이지. 그녀는 말로는 투덜거렸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웃음이 가득했다. 서연아, 내가 말해주는데 맞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모든 게 맞아떨어져. 믿을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통유리창 앞에 기대어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2년 동안 내 곁에도 몇몇 구애자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와도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랑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맞춰주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한 번의 배신을 겪고 나니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신뢰하며 마음을 제3자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는 혼자인 편이 낫다. 적어도 혼자일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지는 않으니까. 며칠 뒤 나는 마트에 갔다. 과일 코너에서 오렌지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들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다. 박준호의 어머니 최영숙이었다. 2년 만에 본 그녀는 조금 늙어 있었다. 흰머리도 더 많아졌지만 예전보다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다.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나는 말을 고쳐 불렀다. 그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서연아,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좋구나. 그녀는 내 손을 놓지 않고 잡은 채 위아래로 나를 살폈다. 살이 좀 빠졌네. 그래도 얼굴빛은 참 좋아. 회사 옮겼다며? 매니저가 됐다고 들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그녀는 2번이나 그렇게 말하더니 카트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꾸략과야. 내가 마침 좀 많이 샀어. 가져가. 나는 그 꾸략과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주머니, 그는 어떻게 지내요? 최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외지에서 새 일을 구했어. 전공도 바꿨고 이제 기술 쪽 일은 안 해.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는데 아직도 혼자야. 자기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낯이 없다고 하더라. 그 애가 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그때 건강검진 결과서를 자신이 조금만 일찍 봤다면 그런 황당한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빚졌는데 평생 갚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모든 미안하다는 말이 괜찮다는 대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어도 흔적은 계속 남는다. 아주머니.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난 일은 다 지나갔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세요. 최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 손을 힘주어 한 번 준 뒤 카트를 밀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좁은 굽은 등이 진열대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과거의 주름 하나가 마침내 펴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전 시어머니를 만났어. 그 사람이 시어머니를 통해 내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랬대. 이지은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넌 뭐라고 했어? 지난 일은 다 지나갔다고 했어? 응,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느껴졌어? 지나갔다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나는 카트를 밀며 다시 앞으로 걸었다. 주방용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정교한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박준호가 이 구역을 가장 좋아했다. 그는 항상 접시 하나, 그릇 하나를 매우 진지하게 골랐다. 좋은 요리에는 좋은 식기가 어울려야 한다고 했다. 그곳은 그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던 영역이었다. 그리고 한유진은 바로 그곳에서 한 걸음씩 그의 곁에 섰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의 칭찬으로 조금씩 내 결혼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나는 한때 그 주방을 지독히 미워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예쁜 그릇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 언젠가 나도 내 것인 주방을 다시 꾸미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그릇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것이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그래. 우선 좋은 냄비 하나부터 사자.